당신 미쳤어요. 우리가 자선단체에? 당신은 왜 항상 남의 사정만 봐줘? 우리 가정은 생각 안 해. 혜진, 그분 힘든 걸 외면하는 게 맞는 거야? 당신은 그렇게까지 차갑게 할 필요가 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삶에서 평범하지만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던 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하방 세입자로 들어온 할머니 한 분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궁금하시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중년 남자 준호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 가끔은 지난 일들을 곱씹어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제 인생은 그리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지만 평범함 속에서도 가끔은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이 생기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제 나이 올해로 48, 젊지도 그렇다고 늙지도 않은 나이죠. 강동구에 있는 오래된 2층짜리 주택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딸,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집은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물인데 1층은 저희 가족이 쓰고 지하층은 작은 원룸으로 만들어 세를 주고 있어요. 이 동네는 오래된 건물도 많지만 젊은 세입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제 삶은 평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침마다 지하철 5호선을 타고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늦은 퇴근길에 집 앞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걸치는 게 유일한 제 낙이었죠. 아내는 전업주부라서 늘 아이들과 집을 돌보고 우리 딸과 아들은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중산층 가족의 모습이죠. 하지만 어느 날 그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집 지하 원룸에 새를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은 첫인상부터 좀 독특했거든요. 조용하면서도 뭔가 비밀을 간직한 듯한 얼굴이었달까요? 처음에는 그저 세입자 하나 들어온 거라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과 얽힌 사건들이 제 일상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제 삶은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하지만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지자 물결이 퍼져나가듯 그 사람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게 행복한 기억인지 아픈 기억인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가끔은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 내 인생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단순히 저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삶에 작게나마 흔적을 남긴 누군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아무리 평범한 삶이라도 누군가의 등장 하나로 모든 게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그때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 있어요. 제 인생은 그리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지만 평범함 속에서도 가끔은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이 생기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제 나이 올해로 48, 젊지도 그렇다고 늙지도 않은 나이죠. 강동구에 있는 오래된 2층짜리 주택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딸,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집은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물인데 1층은 저희 가족이 쓰고 지하층은 작은 원룸으로 만들어 세를 주고 있어요. 이 동네는 오래된 건물도 많지만 젊은 세입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제 삶은 평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침마다 지하철 5호선을 타고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늦은 퇴근길에 집 앞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걸치는 게 유일한 제 낙이었죠. 아내는 전업주부라서 늘 아이들과 집을 돌보고 우리 딸과 아들은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중산층 가족의 모습이죠. 하지만 어느 날 그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집 지하 원룸에 새를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은 첫인상부터 좀 독특했거든요. 조용하면서도 뭔가 비밀을 간직한 듯한 얼굴이었달까요?
처음에는 그저 세입자 하나 들어온 거라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과 얽힌 사건들이 제 일상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제 삶은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하지만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지자 물결이 퍼져나가듯 그 사람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게 행복한 기억인지 아픈 기억인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가끔은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 내 인생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단순히 저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삶에 작게나마 흔적을 남긴 누군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아무리 평범한 삶이라도 누군가의 등장 하나로 모든 게 바뀔 수 있으니까요. 지하층 원룸은 항상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 방은 햇빛도 잘 들지 않고 조금 오래된 구조라서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방을 보러 오셨어요. 12월 초였는데 강동구의 거리는 칼바람이 불어서 밖에서 조금만 서 있어도 손발이 얼어붙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우리 집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여기 방이 아직 비어있나요? 처음 마주친 할머니는 작고 마른 체구에 짙게 패인 주름이 많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셨습니다. 손에 쥔 가방도 낡았고 옷차림도 간소해서 순간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방을 둘러보시더니 바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자식들도 다 커서 연락도 잘 안 오고 이 정도면 혼자 지내기엔 충분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아내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 작은 원룸에 연세 드신 분이 들어온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우리와 마주칠 때마다 늘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하셨고 말수도 많지 않으셨어요. 매달 월세도 정확히 맞춰내셨고 불평 한마디 없으셨죠. 가끔은 할머니가 계시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한 지 6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6월에 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날 할머니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가 얼마 전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다고요. 그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어서 월세를 낼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한데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 저는 당황하기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대출금을 갚느라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지하방 월세는 적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공장에서 박스도 날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몸이 안 따라주네요. 할머니의 말씀에 문득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더라고요. 어머니,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최대한 기다려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솔직히 마음 한편은 복잡했습니다. 돈이 문제라기보다는 할머니의 상황이 너무 딱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할머니는 종종 저희 집 문 앞에 작은 음식을 두고 가시곤 했습니다. 김치 한 통을 담가서 주시기도 하고 직접 만드셨다는 나물을 한 봉지 가져다 주시면서 이거 먹고 힘내세요. 라고 웃으셨죠. 저희 가족도 가끔은 할머니에게 반찬 몇 가지를 챙겨드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저희 가족은 단순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니라 조금 더 인간적인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물론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이 아주 길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가르쳐준 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계기로 이어진 거니까요. 아내 혜진은 늘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에요. 결혼 초부터 가계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가족의 경제 상황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죠. 사실 그런 면에서 혜진이 없었다면 우리 집 재정 상태가 지금처럼 안정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월세 문제는 그녀에게 큰 불만을 안겨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혜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저녁 식탁에 앉자마자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할머니 월세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이번 달도 아직 안 들어왔잖아. 응, 내가 조금 더 기다려 드리자고 했어. 지금 할머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 치료도 계속 받으셔야 하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진은 한숨을 크게 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이런 말 하긴 싫지만 우리가 자선단체야? 그 돈 없으면 우리도 빠듯한 거 몰라. 알아. 나도 그건 알아. 근데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되지 않을까? 그 순간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번 조금만,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재정 계획 다 틀어진다고. 당신은 왜 항상 남의 사정만 봐줘? 혜진, 할머니한테 그렇게 차갑게 말하지 마. 그분이 우리한테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아니잖아. 그냥 힘든 시기 좀 지나가게 도와주자는 거야. 힘든 시기? 그러면 그분 힘든 거 우리가 평생 책임져야 해? 당신은 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해?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인 수진이와 중학생인 민재는 그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소엔 조용한 우리 집에 이렇게 큰 소리가 오간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녀는 현실적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보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고 혼자서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온갖 힘든 일을 하며 고생하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할머니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오버랩되곤 했어요. 혜진, 나도 알아. 우리도 쉽지 않다는 거. 근데 나 어릴 때 우리 엄마도 힘들게 혼자 나 키우셨잖아. 내가 지금 할머니를 돕는 게 그냥 그때 엄마를 떠올려서 그래. 이해 좀 해줘. 그 말에 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못마땅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딸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돈 없어서 그런 거면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나중에 잘 갚으실 수도 있잖아. 하지만 혜진은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책임이 중요한 거야.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란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내와 저는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저는 혜진에게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고 혜진은 그럴수록 더 강경해졌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오니 할머니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번 달 월세를 또 못 드렸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조금 정리를 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모습에 저는 어떻게 할 말이 없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혜진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진, 우리 이번 한 번만 할머니를 더 기다려드리자. 병원 다니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너무 힘드신 것 같아.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계속 이렇게 물러서면 그분은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단호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혜진과의 갈등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여름밤이었어요. 시계는 밤 9시를 넘었고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후두둑거리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계속 불편한 상태였고 이래저래 마음이 답답해서 뭔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문득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요즘 날씨가 습해서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셨을 텐데 저녁은 제대로 드셨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부엌에 가보니 아내가 끓여 둔 소고기 야채죽이 있더군요. 국자로 한 그릇 퍼서 쟁반에 담고 할머니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원룸 문 앞에 서서 몇 번 노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저녁 드셨어요? 죽 좀 가져왔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고 할머니가 조심스레 고개를 내미셨습니다. 사장님, 이런 걸 또 왜? 항상 신세만 지내요. 요즘 비도 많이 오고 날도 습해서 고생 많으실 것 같아서요. 뜨거울 때 드세요. 죽 그릇을 받아 드신 할머니가 갑자기 저의 손을 꽉 잡으시는 겁니다. 평소 조용하고 겸손하셨던 할머니가 그러시니 순간 놀라 멈춰섰습니다. 할머니의 두 손은 거칠고 뼈마디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통해 무언가 간절함이 전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없었으면 저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 말을 하시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낡은 방 안에는 몇 가지 가구와 옷가지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공장에서 일했어요. 남편도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제가 혼자서 다 키웠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혼자 새 아이를 키우는 삶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들 둘은 커가면서 점점 달라졌어요. 돈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결국 집을 떠나버렸어요. 딸 하나는 결혼 후 한동안 연락이 됐는데 남편이랑 멀리 이사 가더니 이제는 연락조차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예요. 저는 할머니를 단순히 힘든 상황에 있는 세입자로만 생각했는데 그분의 삶은 상상 이상의 고난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사실상 혼자인 삶,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저 힘내세요. 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거든요. 대신 저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시는 동안이라도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뭐든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진 속에 행복했던 할머니의 모습과 지금의 고단하고 외로운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내 혜진에게도 그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혜진은 처음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뒤에는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군요. 여보, 할머니가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나. 내가 너무 몰랐나 봐. 그날은 한여름의 더위가 한창인 8월 초였습니다. 밖은 후덥지근한 공기로 숨쉬기조차 답답했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려는 순간 지하 원룸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 방은 할머니 혼자 사시는 곳인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다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 일단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아이 울음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저는 저녁에 죽 한 그릇을 들고 조심스럽게 할머니 방을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여성은 할머니의 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약간 당황한 듯 저를 맞이하며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사장님, 이쪽은 제 막내딸이에요. 갑자기 찾아와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젊은 엄마였고 그녀의 옆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듯 보이는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잠시 엄마에게 의지하려고 왔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박과 폭력을 일삼았고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친정에 오는 것도 큰 결심이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짐작이 갔습니다. 할머니도 딸과 손주를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공간도 협소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듯 보였습니다. 저는 딸과 아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방은 사실 할머니 혼자 사시기에도 좁은 공간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어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작은 도움이라도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보, 할머니 딸이 애기 데리고 왔대. 남편한테 폭력도 당하고 집도 없이 떠돌다가 친정으로 온 거라네. 혜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말을 아끼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또 뭘 하려고? 우리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다른 사람 도와줄 여력이 어디 있어? 나도 알아. 우리도 어렵지. 근데 저 아기 보니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 내가 너무 신경 쓰지 않게 할 테니 그냥 조금만 이해해줘.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기저귀와 분유 한 상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조심스럽게 할머니 방에 들고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기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요. 부담 갖지 마시고 쓰세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딸 역시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죠. 며칠 뒤 혜진이 제가 구매한 기저귀 영수증을 발견한 거예요. 그녀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를 추궁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돈으로 그 집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여보, 그냥 조금 도와준 거야. 아기잖아. 당장 필요한 게 많을 텐데 도와줄 데도 없잖아. 그럼 당신이 그 집의 아빠라도 돼? 왜 자꾸 남의 문제를 우리 문제처럼 떠안아? 혜진의 말은 날카로웠고 저를 깊이 찔렀습니다. 그녀는 걱정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돈 모아서 애들 학비 걱정해야 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잖아. 당신이 그렇게 마음대로 쓰면 나는 뭐가 돼?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나? 내 선의가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 도움도 없이 어려움에 처한 그 가족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과의 대화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저는 아내의 입장도 이해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아기와 할머니 가족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의 안정과 타인을 돕는 마음 사이에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혜진과 다시 대화의 기회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의 작은 도움이라도 그 방의 작은 가족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은 늦가을의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창밖에는 낙엽이 바람에 휩쓸려 흩날리고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하방에 살고 있던 할머니의 딸 지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지만 얼굴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더니 그녀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지영 씨는 몇 시간 전 강남의 한 고급 건물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혜진이 어떤 남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녹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제게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잘못 본 거라면 죄송해요. 근데 이건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혜진의 목소리와 남성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대화는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내용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던 혜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그 대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쯤 계약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혜진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밝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영 씨는 제가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게 잘못된 일이었다면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냥 모른 척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고마워요. 알려줘서. 혜진과 함께한 시간들,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혜진은 늘 현실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 하나가 모든 믿음을 흔들어 버린 거죠. 다음날 아침, 혜진은 평소처럼 아이들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회사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고 아이들과도 평소처럼 대화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말할 기회가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혜진과 그 남자의 대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억누르며 최대한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혜진에게도 아무 의심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그녀를 추궁하거나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 가족, 신뢰, 안정적인 삶, 그것들을 모두 잃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끌어올랐습니다. 혜진을 믿어왔던 시간들,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모습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무작정 소리치거나 폭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생각하고 천천히 그녀에게 상나는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처럼 혜진은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남색 블라우스에 세련된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며 습관처럼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다듬더군요. 제가 아내를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혜진이 출근하고 난 뒤 저는 그녀의 동선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 앞에서 그녀를 목격했을 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혜진은 늘 오늘 회사에 늦게 들어가야 한다라며 야근이나 회식이 잦다고 했는데 그건 다 핑계였던 겁니다. 그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 남자를 만나 반갑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나이가 비슷해 보였고 고급 브랜드의 정장을 입은 모습이 단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막상 이런 장면을 직접 보니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후회스러워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표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별표 그날부터 저는 혜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관찰한 끝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혜진은 단순히 외도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껴 써야 할 돈을 그녀의 상대에게 쓰고 있었고 심지어 고가의 명품 가방과 옷을 구매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계부에 적혀있던 생활비와 비상금이라는 항목은 사실 그녀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가리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우리 집 작은 서재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그동안 모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혜진과 그 남자의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오피스텔 출입 기록까지 모두 모았죠. 저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진이 다니는 회사는 국내에서 꽤 유명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회사에 익명으로 증거를 보냈습니다. 그 증거에는 혜진의 외도 사실과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듯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이미지에 타격이 가는 일이었기에 혜진을 곧바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당황한 얼굴로 기가했습니다. 평소 강하고 자신만만하던 그녀가 그날따라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왔어. 누가 나를 모함하는 것 같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저의 태연한 반응에 그녀는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회사 내부 조사 끝에 혜진은 직무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이유로 결국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그 오피스텔 근처에 광고판을 하나 빌렸습니다. 광고판에는 혜진과 그 남자의 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와 함께 그들이 가족을 배신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그들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혜진의 전 직장 동료들, 친구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그 남자 역시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수를 하면서 제 안의 분노는 잠시나마 사그라졌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난 후 제 옆에는 무엇이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방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혜진과의 일이 어떤 상처로 남을지, 그리고 제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혜진의 일이 터지고 나서 며칠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마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폐허처럼 고요하고 삭막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최대한 아무 일 없었던 듯 행동했지만 속은 마치 거대한 돌덩이를 품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집안일을 정리하며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지하방 할머니의 딸 지영씨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은 채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초췌했지만 표정만큼은 묘하게 당당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다소 당황해서 묻자 지영씨는 젖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기분이 조금 불편해졌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그녀는 짧은 침묵 끝에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말이죠. 아저씨는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제가 혜진 씨의 일을 알려줬으니까요. 그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고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지금 나한테 뭐 어쩌라는 거죠. 그러자 그녀는 아주 솔직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제 아들이랑 저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남편도 없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말인데 아저씨,
제가 드린 정보에 대해 조금 보상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영 씨, 당신이 내게 알려준 그 정보가 뭔지 알아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상받을 만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지영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저씨 사정이고요. 전 그걸로 아저씨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필요한 건 돈이에요. 그게 나쁜 부탁은 아니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차가워 보이기도 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리고 저를 찾아온 걸 겁니다. 잠시 동안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도 내 가족에게 엮이지도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은행 앱을 열어 그녀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보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당장 생활의 보탬이 될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영 씨는 핸드폰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이렇게라도 해서 제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람 사는 게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 씨의 행동이 나쁘다고 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엄마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남아 작은 흔들림을 만들었습니다. 가끔 할머니 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때면 그녀와 아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지기도 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혜진과의 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었고 제 마음속에 남은 감정의 응어리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낙엽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고 저는 집안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방에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하방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과는 달리 그날의 할머니는 몹시 초췌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는 눈물이 고인 듯 붉어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작은 손으로 무릎 위에 옷자락을 꼼지락거리며 차마 바로 말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요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여셨습니다. 지영이가 갔어요. 갔어요. 어디로요? 저도 몰라요. 아마 또 떠돌아다니는 걸 겁니다.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전화기는 꺼져 있고. 할머니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 떠난 날 지영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이번엔 잘해보겠다고. 아기랑 둘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꼭 돈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벌써 몇 주째 아무 소식도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사장님, 왜 제 자식들은 다 이렇게 저를 떠나는 걸까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결국엔 돈 때문에 등을 돌렸고 이제 막내마저 저를 떠났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혼자 힘겹게 새 아이를 키워낸 할머니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돌아온 건 외로움과 배신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자식들한테 의지하지도 않을 테니 그냥 서로 얼굴이라도 보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기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옆에서 가만히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위로의 말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평소엔 방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TV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밖으로 나오는 일도 줄어들었고 종종 창문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할머니 방에 내려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가볍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며칠은 잘 못 뵌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이 이렇게 챙겨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를 조금 더 자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아내 혜진에게도 할머니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녀 역시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혜진은 말을 아꼈지만 저녁 반찬을 할머니 방에 가져다 드리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할머니의 외로움을 느꼈는지 가끔 할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할머니와 아기 이야기를 하며 조용히 위로를 전하려 했고 아들 민재는 간단한 심부름을 자청하며 할머니를 돕곤 했습니다.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할머니처럼 모든 걸 희생했지만 결국 남는 건 외로움뿐이라면 그 삶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할머니의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아픔이 제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아 가끔은 저 스스로도 부모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의 고단한 모습과 홀로 방 안에 앉아 계시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괜찮다고 하셔도 할머니가 느끼는 외로움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죠.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어릴 적부터 외롭고 고단했던 기억이 있어 그 마음이 더 공감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 슈퍼에서 장을 보는 길, 심지어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도 할머니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도울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단순히 반찬을 챙겨드리거나 안부를 묻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제가 느꼈던 깊은 공허함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공허함을 채우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아내도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싶은 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드리자. 주말 아침 저는 뜨끈한 호박죽 한 그릇을 들고 할머니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살짝 들이온 작은 창문 아래에서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사장님, 또 이렇게 뭘 가져오셨어요? 제가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해요.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생각해보니 우리 집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제 사춘기라 바쁘고 집에 사람이 많아도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저희 집에 올라오셔서 같이 사시면 어떨까요? 방도 충분하고 할머니가 계시면 우리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더 따뜻함을 느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이들은 할머니가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항상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면 우리 가족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은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한 말씀이지만 제가 어찌 그런 큰 민폐를 끼칠 수 있겠어요? 사장님 가정에 제가 너무 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그냥 저희를 새로운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도 할머니가 계시면 더 따뜻하고 풍성한 집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손사래를 지셨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결국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잠깐만 그리 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정말 오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눈치껏 떠나야 할 때가 오면 말씀해주세요. 그 주말 우리는 할머니를 위해 집을 정리하고 방 하나를 내어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조금 어색해했지만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저녁을 함께 보내면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고 아들 민재는 할머니께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겠다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역시 조금씩 변해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며 민폐를 끼칠까봐 걱정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에게 소소한 간식을 챙겨주시거나 아내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젠 그냥 준호 씨라고 부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요. 제가 처음으로 가족 같은 느낌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가족처럼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용기와 결심이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신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분위기가 어느새 따뜻한 가족의 온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니 집안 곳곳에서 삶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 오래전부터 함께 살고 계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죠. 특히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빠져있던 딸 수진이와 아들 민재가 이제는 할머니 주위에 모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고 민재는 할머니께 요즘 할머니들도 게임 배우셔야 해요 라며 게임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모습이 꽤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할머니라는 호칭을 어색해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할머니 오늘 뭐 먹어요? 할머니 저 이거 해봤는데 어때요? 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는데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단순히 가족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집안의 중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드셨고 가끔은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작은 일들까지 챙겨주셨습니다. 하루는 아내 혜진이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자 할머니께서 따뜻한 차와 간단한 야식을 준비해 두셨더군요. 혜진 씨, 이거 드시고 쉬세요. 제가 봐도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그 말에 혜진은 잠시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루는 저와 할머니가 거실에서 둘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준호 씨, 제가 정말 감사해요. 제 삶이 이렇게 다시 따뜻해질 줄은 몰랐어요. 여기 오기 전엔 사실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우리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먹어봤을 법한 오래된 전통 음식부터 아이들이 생전 처음 보는 이색적인 음식까지 다양했죠. 하루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이렇게 끓여 먹었단다라며 직접 만드신 된장찌개를 주셨는데 한 입 먹자마자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맛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도 환하게 웃으며 찌개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이 되면 할머니는 종종 아이들에게 예전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나이였을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늘 흥미진진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억지로 듣는 척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죠. 할머니와의 생활은 아내 혜진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할머니와 대화하는 걸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도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했을 때 주방에서 혜진과 할머니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아이고, 혜진 씨 너무 얇게 썰었네. 이래야 맛이 더 잘 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진짜 가족 같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온 후 우리 가족은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챙기는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단순히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는 거 이상의 관계가 생긴 느낌이었죠.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을 도운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의미와 온기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우리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이런 순간들이 말이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나버린 그 상처와 혼란 속에서도 할머니와 함께하면서 느낀 따뜻함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비비며 아침 식탁에 앉아 할머니, 오늘은 뭐예요? 하고 물었고 할머니는 늘 환한 미소로 답해주셨죠. 그 모습은 아내와 함께했던 시절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민재는 이제 더 이상 혼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할머니 방으로 찾아가 숙제를 하며 이런저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배웠죠. 민재야, 그래도 너희가 배우는 게 훨씬 어렵다. 내가 너희 나이 땐 학교도 못 다닌 애들이 많았어. 그런 대화 속에서 민재는 어른들에게 더 많은 존경심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사춘기를 지나며 점점 더 독립적으로 변했지만 할머니와의 대화는 늘 즐거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이에게 머리 손질을 해주며 해주신 조언들, 여자는 마음이 따뜻해야 진짜 멋있단다 라는 말씀은 수진이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내가 피곤해 보일 때마다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준호 씨, 너무 혼자 애쓰지 말아요. 혼자서 다 잘하려고 하면 결국엔 더 힘들어져요. 그 말은 어릴 적 어머니께서 내게 해주셨던 말과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란 느낌, 그리고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믿음은 내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가끔은 지영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떠난 그녀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 생각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관계에 더 이상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게 중요한 건 현재 함께하는 사람들과 내가 만들어가는 지금의 삶이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는 그 과거를 잊고 더 나은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와 함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 씨, 가족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꼭 피가 이어져야 가족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웃고 서로 챙겨주는 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저는 지금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완벽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집은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에게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있었고
나는 어머니를 다시 만난 듯한 기분으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완벽한 가족은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가 있다면 그게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 가족은 매일 작은 행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족을 꿈꾸시나요? 제가 내린 결론은 가족의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